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릭넌 자연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94번째 시간으로 러일전쟁 9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러일전쟁 9. 스시마 해전, 해군의 준비 발택 함대. 양측의 군대는 언젠가 다가올 그레이트 게임의 마지막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전으로 승부가 나지 않자 바다에서 끝을 봐야겠다고 결정합니다. 마침내 오랜 세월 차가운 이빨을 드러낸 채 깊숙한 발트에 웅크리고 있던 러시아 발틱 함대가 태양이 떠오르는 곳으로 향하면서 스시마 해전의 막이 오릅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자랑 발틱 함대는 무엇일까요? 발틱 함대는 표트르 대제 시절 창설되어 오늘날 전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러시아 연방시대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북방을 호령하는 강력한 함대입니다. 당시 세계 제1의 영국 함대만큼 거대한 규모는 아니었습니다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하며 이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해군에 도전할 만큼 강력했던 독일의 대양 함대와는 한때 호각을 이룰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했던 함대입니다. 러시아 해군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보통 흑해 함대와 발틱 함대로 나뉩니다. 이 중 흑해에서는 오스만 제국을, 발트에서는 독일 제국을 상대로 경쟁해야 했기에 어느 한 방면에 모든 전력을 몰아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달인항을 얻은 후에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태평양 함대가 창설되면서 전력을 3분의 2 하는 사태가 생깁니다. 이 역시 영토가 크면 생기는 단점으로 대영 제국이 세계 제1의 해군을 유지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작았던 제1태평양 함대는 일본 연합함대에 의해 쉽게 무력화되었고 결국 스시마 해전이 다가오자 러시아는 제2태평양 함대를 창설하여 극동으로 파견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발트 함대와 흑해 함대가 직결한 후 노후한 이성급 전력들도 수리 및 재정비를 받으며 제3태평양 함대를 꾸려 마찬가지로 극동으로 보냅니다. 물론 노후함이라 해봤자 당시로서는 엄청난 속도로 해군 군함을 발전하고 있었기에 그다지 오래된 함선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유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함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가진 13척의 전함 중 11척을 포함 총 42척의 군함은 26척의 수송선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용 가능한 대부분의 전력을 이끌고 극동으로 가는 대함대의 길은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해군의 준비 연합함대, 태평양 전쟁의 대배운분이라면 한 번쯤은 연합함대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에서도 그 엄청난 악명을 자랑하며 진주만 공습, 미드웨이 해전, 레이테만 해전과 같이 인류 역사상 길이 남을 해전사를 쓴 그러나 결국 파멸 뿐이었지만 연합함대는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의 신생함대였습니다. 과연 승리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하는지가 의문일 정도였죠. 지난 1895년에 있었던 황해해전에서 연합함대는 극동의 무적함대이던 청나라의 북영함대를 격파하면서 화려한 데뷔전을 마칩니다. 당시에도 큰 전력차가 드러났지만 일본 해군은 청나라 함대를 격파하며 그 위용을 드러냈지요. 이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과의 전력차는 막대합니다. 상대는 퇴화하고 있던 청나라가 아닌 기존 서구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력한 해상 전력인 발틱 함대였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본진의 방어가 걱정될 수준으로 대다수 전력을 이끌어 오면서 일본의 모든 함대는 다시 연합을 하여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얻고자 한 그 순간부터 다른 식민제국 열강들을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따라했고 많은 것을 개방적으로 수용했으며 오늘날에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그 덕분에 그들의 강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항공기가 없던 그 시절 바다의 함선이 세계를 제패할 때 일본은 다른 열강에 뒤지지 않을 강력한 해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로부터 바다에 둘러싸인 탓에 영국과 같이 해상 전력을 중요시해왔고 그들은 청일전쟁에서 받은 배상금의 60%가량을 새로운 해군을 제작하는 데 투자합니다.
천황의 내탕까지 끌어모아 해군에 투자할 정도로 그들이 해군에 그런 기대는 상당했고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군비가 되어도 기치 않을 만큼 그들은 열강이 되기 위해 또 다른 침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청나라에 받은 배상금이 일본 국가 예산 4년치 분량에 해당한다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셨는지 아시겠나요? 영국과의 영일동맹도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영국은 새로운 동양의 열강에 기대가 컸고 일본 역시 세계 최강의 대영 제국에게 많은 기술을 얻고 우호 관계에 있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았죠. 일본은 현대식 전함과 해군을 준비할 노하우나 기술이 전무했지만 영국의 지원과 협조 아래 빠르게 성장합니다. 마치 오늘날 일본의 최우망국이 미국인 것처럼 이 당시에는 세계의 초강대국이었던 영국이 그들의 최우방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식민지가 많지 않았고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바다가 서로 떨어져 있지도 않았기에 해군의 규모가 작아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해군에도 당연히 해당되는 사항으로 국토가 잘 이어진 만큼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일전쟁 후 가장 노력한 해군의 성과는 신식 영국제 전함을 구입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수에즈 운하에 수심이 얕아서 희망봉을 돌아 상계대양을 모두 통과하여 도착해야 할 정도로 크고 무거웠던 이 전함들은 바로 시키시마급 전함으로 당시 영국 의회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에 대해 의견 충돌이 크게 일어날 정도로 신식 기술이 적용된 당시로서는 최강의 전함 중 하나이자 영국 해군이 보유 중인 다수의 전함들보다 더 강력한 녀석이었습니다. 일본이 이 전함을 구매하는 데 국방비의 많은 부분과 항실의 내탕금까지 들어야 했을 만큼 강력하고 비싼 전함들이었습니다. 시키시마급 설계도 당시 최고의 기술력이 응집된 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전함은 영국이 왜 순순히 매각하였는지 의문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영국 해군이 수출을 향한 이유는 바로 SAMS 드레드노트 그 함 거푸주의의 시작. 오늘도 평안하신가 독자 여러분에게 영국의 전함 드레드노트에 대해 HMS 드레스노트란 새로운 세대의 전함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수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함은 러일 전쟁이 종결된 다음에 영국 해군에 인도됩니다. 결국 이렇게 연합함대는 새로운 66함대 전력에 따라 막강한 신규 함선으로 이루어진 전력을 가지게 됩니다. 66이란 6척의 장갑 순양함과 6척의 전함으로 이루어진 함대를 뜻하며 이러한 일본의 사상은 후일 88함대와 오늘날 88함대 계획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시키시마급 4척 외 일본 자국에서 건조 중인 전함 2척은 건조가 끝나지 않아 투입되진 않았지만 일본 해군은 자신들의 기술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압도적으로 강하고 많은 러시아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모든 전력을 끌어모읍니다. 일본에 갓 도착한 직후에 미카사 후일 연합함대의 기함으로 활동한다. 이번 스시마 해전에서 일본 해군이 가진 특이점은 바로 러시아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력을 끌어모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본 함선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일본 전함 중 자국산이 아닌 한 척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청나라산 전함 진원입니다. 청나라 유물 진원, 청나라 전노급 전함 진원 청나라 전쟁 이후 일본 해군이 노역하여 사용한다. 진원은 그 활약상이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함으로 그 당시 전함 기술의 변화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나라 북양 함대를 단숨에 동양의 무적 함대로 만든 전함 진원은 1895년 취역한 전함으로 스시마 해전이 발발하기 고작 10년 전에 건조된 전함입니다. 이 전함은 황해해전에서 일본 해군 순양함 미츠시마에게 유효타를 주며 활약하지만 끝내 청나라군의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해군에게 노획당한 함선입니다. 전함이 없던 일본 해군은 이 유용한 전력을 노획한 이후 약 10년간 유용한 전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큰 변화를 주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던 강함을 가지고 있던 전함 진원은 1902년 일본 해군의 시키시마급 전함들이 인도되면서 바로 구형함으로 분류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당대 해군들의 발달 속도가 너무나 빨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공군은
40년 된 F4E 팬텀기를 운용하고 해군은 10년이 된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들을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전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아직도 유용하고 강력한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달랐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해군의 전성기라고 불릴 만큼 전함 기술력의 발달이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대항해 시대부터 오랜 시간 바다 위를 호령하던 전열함 즉 목선들은 철갑선이 나타나고 즉시 도태되었고, 그 이후에는 누가 더 배를 안정적으로 더 빠르게 더 튼튼하게 더 강력한 무장을 갖추게 하는 것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드레드노트를 다룰 때 설명드렸듯이 당시의 거한 거포주의라는 건 정말이지 엄청난 국력을 소모시키면서도 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함선보다 더 큰 함포, 더 두꺼운 장갑, 더 빠른 속도를 갖추어야만 승리할 수 있었기에 해군의 군함들은 너도나도 빨리 기술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은 역시 당대를 호령하던 전함이지만 러일전쟁 당시 이미 약한 화력에 떠있는 상태부터 그리 안정적이지 않은 구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시키시마급 전함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미카사를 비롯해 이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전함들은 불과 수개월 만에 전함 드레드노트가 출현하면서 구형이 되고 고작 바다에 떠오른 지 4년이째 되지 못하고 엄청난 세대차를 가지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국력의 소모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거함 거포주의 팽창을 막으려 하지 않았기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일본에서 그린 묘사도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전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양국의 총전력 좀 내용이 길어졌지만 그렇게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바다 위의 군함은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진화하였기에 이때 군함은 실전에서의 해군의 싸움이 아닌 기술자들의 싸움이란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새로운 기술력을 적용해 바다에 띄우면 또 몇 년 뒤에 도태되는 것이 거의 한 세기 가까이 계속되었으니 말이죠. 모든 것을 정리할 것만 같던 드레스노트급들도 세월이 지나면 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개장해야 했으니 이 시기에 군함의 건조와 운영 자체가 총력전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국가 예산의 30% 정도를 해군에 투자하려면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할까요? 어쨌거나 이 배들은 얼마 뒤 바다에 고철로 도태될 것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시기의 최강자였던 그들만의 전투를 하여 모이게 됩니다. 바로 그 좁은 대한해협으로 말이죠. 물론 전투가 일어난 곳은 대마도와 규슈 섬 사이 즉 스시마 해협입니다. 한국과 일본 규슈의 사이를 모두 대한해협으로 부릅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